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한뼘 경제를 준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 워낙 큰 관심 사안이죠. 그래서 이 개선안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 이 비판적으로 볼 부분은 없는 것인지 짚어보기 위해서 한뼘 경제는 쉬고 잠시 후에 경제 핫 이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일명 특진이라고 하죠. 선택진료, 그리고 또 상급 병실, 간병비,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동안 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했던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가 바로 이 3대 비급여를 점차 건강보험을 적용을 늘려가는 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께서 전화로 연결이 됐습니다. 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예. 우선 이 선택진료 부분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료비 내역서를 보면은 선택진료 항목이 꽤 복잡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선택진료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선택진료는 그전에 그 국립대학에 그 보수수준을 받아서 특진 제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을 지금은 그 16세 이상 전문의 중에서 80% 이내에서 병원장이 이 전문 의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그 추가 비용을 네.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의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병원별로 80% 이내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서 그 비선택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선택 이런 그 비판이랄까요? 문제제기가 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2004년에 비해서 2012년에는 선택진료비가 3배나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줄여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비용이 늘어났던 게 네. 전에 그 본인 비급여로 본인을 부담하도록 했던 거거든요. 그랬었죠. 건강보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건강보험으로 흡수를 해서 대신 이제 지금도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면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체계로 이제 바꿔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나 줄어들게 되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17년까지 선택 의사를 지금은 병원별 아까 80%라고 해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것을 진료 과목별로 한 30%까지는 남겨두고 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줄여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선택 의사를 당장 줄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가 비용을 낸다고 했죠. 그래서 그 추가 비용을 한 35% 정도 줄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당장 그 환자의 부담이 평균적으로 35%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15년, 16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선택진료 의사를 진료 과목별로 30%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환자 부담이 줄어들고요. 17년 최종 해에 가면 환자 부담은 이제 이게 완전히 건강보험으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요. 지금 현행 대비 한 36% 수준으로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 진료 의사가 30%가 남아있는 형태로 되고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2017년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선택 진료비는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비급여 형태로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선택 진료는 없어지고요. 네. 30% 남는 부분은 보다 그 기준이라든지 또 이 전문 진료 의사 가산이라는 제도로 새롭게 전환을 해서 이 병원별로 이런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한다든지 하되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은 80%를 선택 의사로 했는데 그때 가서는 30% 정도만 전문진료의사 형태로 남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소위 선택하는 그런 의사 수는 굉장히 이제 폭이 넓어지고
전문 진료하는 것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선택 진료를 하는 의사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전문의 10년 차 이상 중에서 10년 병원별로 차. 80%이기 때문에 대부분 웬만하면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17년도에 전문 진료 의사는 말 그대로 이건 가치입니다만 실제로 고도의 그 수술을 한다든지 고도의 어떤 그 혈진 체계가 하는 뭐 이런 의사들에게 새로운 지정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와 그때 17년대 가서 여러 그 의사들의 배치 현황이랄지 좀 보고서 합리적인 어떤 지정 기준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야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이제는 체계적인 건강보험의 관리 체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상급병실 부분인데요. 지금은 6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는 4인실도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나 병실 부담이 줄어들게 될까요? 병실비 부담이? 네. 지금 그 현재는 6인실까지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4인실까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또 이런 그 소득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6인실의 환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4인실 중심으로 이 병실 환경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인실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70 내지 80% 이렇게 부담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자 부담은 30% 내외로 이렇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병원을 보면 무슨 호텔방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부담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그게 다 병원의 수익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줄이게 하면은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새롭게 4인실, 5인실을 이제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하는데 거기에 입원료를 새롭게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인실의 그 입원료가 굉장히 낮다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낮아서 병원이 꺼리고 있는 그런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 격리실 이런 특수병상의 수가는 좀 더 인상을 해서 병원이 그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상 수도 의무적으로 늘리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그 일반 병상을 새롭게 짓는 경우에는 이제 70%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70%인데요. 근데 이제 그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병상들이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간병비 부담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지금까지 그 가족이나 혹은 간병인을 고용을 해서 환자를 돌보는 이런 간병제도는 우리나라나 대만 이 정도이고요. 대부분 다 그 병원의 입원 서비스, 소위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에서 흡수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이번에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시고 뭐 간병인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 13개 병원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인데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20개의 그 지방병원, 공공병원으로 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호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이건 그 의무화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필요한 병동부터 확대해 나가고 간호사 인력이 배출이 되면 전체 병원으로 하는 것도 18년 이후에는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이렇게 그 3대 이 비급여 부분이 개선이 되면은 건강보험료 우리가 내는 거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그 추계한 바에 의하면 17년까지 4년간 총 4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4년에는 한 5,6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미 작년에 의결돼서 올해 인상이 되는 1.7% 그 보험료에 이미 충당이 네. 가능하고요. 예. 15년에서 17년까지는 약 그 1% 정도의 추가 인상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오르기는 하겠군요. 예,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보건복지부의 감사합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이번 이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을 이끌어내신 분들인데요. 여기서 활동한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신현호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이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구성돼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선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논의를 하셨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3월 달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 민간 중심으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복지부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위원들은 의대 교수가 5분이고요. 의사 자격을 가진 의학 전문 기자가 2명 등 의사 자격을 가진 7명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건보공단 등 복지부 산하기관이 3명, 노조 시민사회단체 4명, 학계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고요. 예. 이 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인 3대 비급여 개선 내지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예. 작년 4월 2일 첫 회의 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진영 장관이 참석을 해서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겠다. 네. 들러리서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동안에 12차례를 열심히 참석을 해서 좋은 합의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게 오늘 나온 개선안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가 예. 나온 합의안과 오늘 네. 복지부가 발표하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하나씩 들여다 봐야지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상급병실 부분,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개선이 참 잘 된 부분이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안하신 안은 어땠고,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보기에 따라는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저희들이 기준 병상은 3인실까지 건보 적용을 하고 3인실까지요? 일반 예. 네, 그리고 일반 병상 비율을 현재 70%좀 80%까지 상향 조정을 하자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게 임종이나 중증 수술을 받고 나서 1인 병실을 사용하는 불가피한 그런 그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1인실이나 2인실이지만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서 그 편하게 치료받을 수 해주자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이건 현재 자동차 사고 환자들이 그 적용받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선택진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 선택진료를 많이 줄이겠다. 지금은 이제 강제잖아요, 거의. 그런데 네. 이걸 이제 많이 줄이겠다. 2017년까지는 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보건복지부는 설명을 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택진료비는 둘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토의한 결과 예. 선택진료비를 제도를 더 둬서는 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 네. 일단은 폐지를 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기관별 질평가를 해서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아예 조금 폐지를 전에 하자. 예. 네. 네. 이 제도를 두면서 자꾸 이게 확대 적용이 되고 있고 오남용 사례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세브란스의 존엄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예. 심정지가 되면서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2년 가까이 지내셨는데요. 이분은 매일 똑같은 그 보존적 치료만 중환자실에 받고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흡기 내과서부터 뭐 신경과나 영상의학과, 진단검사 의학과 이런 다른 과에 모두 선택진료 의사가 필수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래서 예. 할머니 가족들이 왜 이렇게 선택진료 의사가 배정되느냐 일반 의사로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거절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조금 전에 복지부 권덕철 정책관님께서도 30%로 줄였다. 네.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저희 봅니다. 그러나
이 30% 되는 분들을 전부 패키지 형태로 예. 운영을 할 때는 예. 결국은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모든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부 선택진료 의사로 예. 저희들이 배정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가 협진을 하게 될 때 패키지 형태로 네.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네. 선택진료 의사를 30%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네. 특정 대학의 특정 의사한테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네. 결국 지금과 똑같은 많은 비용을 네. 예.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완전 폐지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었나요? 예, 이 선택진료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네. 환자들이 특정 대학의 특정 의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특정 대학의 특정 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과도한 비용, 또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장 그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의사들만 이렇게 그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들을 없애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의료계 위원들조차도 앞으로 이 문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 다만 예. 일시적인 폐지보다는 단계적 폐지를 좀 해달라는 그 논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병 부분, 이거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얘기가 또 안 됐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이 처음에 3대 비급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그 당시 일단 급한 상급 병실이나 선택진료 제도를 논의를 하고 이 간병비 제도는 나중에 논의를 하자 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 회의 때 그동안에 논의 못한 간병비 제도도 최종적으로 논의를 안건으로 제의를 하고 예. 추후에 오늘 결정이 되지 못하더라도 후속 조치로서 계속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자 그런 결의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안을 보면 앞으로 복지부가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를 계속 후속적으로 운영할지 네. 거기에 대한 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런 3대 비급여에 대한 건보 적용이 많이 되면은 대형 병원의 네. 쏠림 현상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부분은 예. 지금도 쏠림 현상이 많죠? 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지역의보와 직장의보가 합치면서 권역별 진료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서울에 있는 대형병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선택 진료 제도를 둔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1, 2차, 3차 의료기관의 전달 체계를 확립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료 권역을 다시 제한하거나 네. 하는 이런 다른 제도를 통해서 쏠림 현상을 막아야지 네. 선택 진료 제도를 둔다고 해서 막는다는 것은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부 국장님께도 여쭤봤는데 네. 보험료가 오르겠죠? 네. 예. 그 보험료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시민사회단체나 그 노조도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이라는 게 병 걸렸을 때 재난적 진료비라는 표현 쓸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보험이라는 건 평소에 조금씩 내고 그 응급 상황이 됐을 때 보험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자기 부담, 자기 희생은 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자세는 돼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 3대 비급여 개선안을 위해서 정부가 꾸렸던 사회적 합의기구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의 신현호 변호사였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4부에서는 노무 상담 있습니다. 상담이나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 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늘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요즘 선뜻 지갑 열기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물가지표가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장 보러 가면 먹을거리 가격은 어찌나 올랐는지, 또 공공요금 고지서 받아봐도 한숨이 나고 그렇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잡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목표 4%에 가깝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8%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민간 소비는 2%도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가 미래를 중요하게 보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의 소비는 줄게 되죠. 이런 현상은 고령화, 실업난 등으로 소득이나 고용이 불안할 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하지 않는 것이 장기화되면은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 걱정입니다. 기업들도 돈을 쓰지 않고 꽁꽁 모아둡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 기업의 저축률은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4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만 해도 10위권이었는데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갖고 있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소비하고 투자하지 않으면은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쓸 수는 없죠. 가계에 대해서는 고용의 안전성이나 또 연금제도 개혁 같은 것들로 소득의 불확실성이 줄어야 할 테고요. 기업들에게는 비금융 기업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건 다시 말해서 현재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는 것이고요. 그나마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행복하고 또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나라,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될 텐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er,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시간인데요. 요즘 창업 시장에는 단명하는 창업자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3년 안에 폐업을 한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독립형 창업을 통해서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그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우 소장님이 들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1탄이라고 하는데 2탄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는 법 1탄이면은 몇 탄까지 있나요? 제가 얼마든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네. 자영업, 창업시장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네.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수 시리즈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장수 창업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일단 독립 창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이유는 뭔가요? 물론 사실 이 독립 창업이 좋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닌데요. 네. 단지 저는 이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최근에 이 상권을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실패 창업자들의 창업 형태를 보면 20년 전과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요즘은 그 기획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창업하셨다가 문을 닫는 네. 단명하는 창업자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창업을 준비하면서 무슨 사업 해야 될까 보면 예비 창업자들은 다들 좀 프랜차이즈 박람회라도 다니면서 좀 괜찮은 나에게 맞는 괜찮은 브랜드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 많이 창업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 오히려 남들이 좀 덜하는 어렵게 창업하는 이렇게 이 독립형 창업이 오히려 이 수명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수 창업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 5천만 소비자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시장에서 이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아이템이 단기간 내에 수백 개 매장, 많게는 수천 개 매장까지 단기간 내에 생겨버린다면 네. 우리나라의 갈고 많은 소비자들은 금방 실증을 낼 수밖에 없고요. 자연적으로 구매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단명하는 창업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즘 창업시장 분위기는 특히 요즘 창업 교육시장에 가보면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 독립 창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수요가 네. 좀 늘고 있는 것도 요즘 세태를 잘 반영하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초보자로서는 그래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심리도 있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대대적인 마케팅 툴에 일반 창업자들이 많이 현혹된 측면이 없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히려 저는 창업시장에서 보면 창업의 내공에 있는 선수들은 오히려 프랜차이즈보다 그 독립점 창업을 하는 수요가 훨씬 많다고 보면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 창업의 장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독립창업의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사실은 독립창업은 저는 물론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는 어려운 창업입니다. 그리고 빠르게 오픈할 수 있는 창업이 아니라 느리게 슬로우 창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독립창업 같은 경우는 반면에 좀 프랜차이즈는 빠르게 하는 반면 독립창업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정하고 상권 입지 점포를 구하고 또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 브랜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상호부터 상호 디자인, 시설 갖추고 인허가하는 모든 부분들을 창업자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 참 어려워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사업의 핵심 가치를 누가 갖느냐에 대한 관점 이거 중요한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모든 핵심 노하우를 본사가 갖는 창업법이고요. 독립창업법은 모든 이 사업 모델의 핵심 노하우를 창업자 스스로 갖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운영상의 위험도라는 차원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른 지역의 가맹점주가 혹시 실수로 한다면 나와 상관없는 우리 지역 브랜드까지 같이 동반 하락하는 이런 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반면에 독립창업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시장 진입하는 차원의 속도는 좀 느리지만 한번 자리만 잡으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금액 면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사는 개설 마진, 유통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프랜차이즈 본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 독립형 창업이 최소한 투자 비용을 한 20에서 많게는 절반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있는 창업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독립 창업을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 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투자비가 줄어드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 20평에서 25평 내외에 요즘 파스타 카페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파스타 카페 여성 창업자들 많이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한다면 점포 빼고 들어가는 시설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모든 직기류 비용 한다면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최소한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독립형 창업으로 한다면 이 1억보다 훨씬 적은 많아봐야 한 7, 8천만 원 선에서 얼마든지 오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하지만 이 독립형 창업 같은 경우는 맛을 담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초보 창업자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맛이 검증된 집에 가서 직접 맛을 배우는 전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창업 전문가한테 들어가는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프랜차이즈보다는 적게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나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요즘 국내 프랜차이즈 예를 들어서 외식업 브랜드만 하더라도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거의 한 2,000개 정도 되는데요. 이들 브랜드의 식재료 원가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 보면 매출액 대비 한 40%에 육박하는 브랜드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네요. 네, 하지만 이 독립형 창업을 한다면 내가 직접 원재료를 직접 가져다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사의 유통 마진을 따로 떼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식재료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자연적으로 순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장점이 많다면은 독립형 창업을 좀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성공적으로 독립 창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가장 큰 절차라고 한다면 역시 무슨 사업으로 그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은 지역 상권 입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무슨 아이템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면 요즘 프랜차이즈 아이템은 어떤 게 생기나 이걸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네. 요즘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가 어떤 게 생긴지를 알아보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가맹사업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신규 브랜드로 정보 공개서를 이제 등록한 브랜드가 요즘 어떤 아이템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 조사를 거쳐서 프랜차이즈 본사 아이템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을 가맹점이 아니라 독립점으로 하면 어떨까. 네. 이런 방법으로 아이템을 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아이템이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됐다면 이 핵심 노하우를 과연 내가 직접 독립점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조리장을 채용해서 뭐 이걸 배워야 되는 건지 전수 창업으로 오픈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핵심 노하우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따라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직접 과연 서울에서 할지 지방에서 할지 대학가에서 할지 오피스 상권에서 할지 주택가에서 할지 이런 구체적인 상권 입지 점포 개발에 나서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수익성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립형 창업도 브랜드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좀 차별화된 상호를 정하고 상호 디자인 뭐 이런 브랜딩 작업부터 시작해서 메뉴, 가격,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설 컨셉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한 디테일한 사업 계획을 잡고 직접 실행을 해야만 어떤 성공하는 독립형 창업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이제 회사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창업형 인간이 있잖아요. 예. 이 창업형 인간 중에서도 독립형 창업에 좀 적절한 그런 성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독립형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금대로 본다면 투자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는 독립형 창업을 녹화하는 게 맞습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1억 미만 작은 자금분을 가지고 할수록 독립형 창업 쪽으로 녹화하는 쪽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난 단순하게 가맹점 창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독립형 창업을 한다는 개념의 또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는 내가 독립형 창업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점포 사업자로 출발하지만 이게 정말 대박이 나는 성공 매장이 된다면 기업형 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독립형 창업의 또 다른 기회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좀 기업형 사업가를 꿈꾸는 좀 진취적인 스타일 이런 분들이 독립형 창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독립형 창업을 통해서 장수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간략하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의 예를 들어서 이 상품력보다는 창업 디자인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네. 즉 소비자들이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실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도 본사 못지않게 꾸미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홍보 마케팅 방안, 특히나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형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기존 상권에서 최소한 10년 이상 장수 창업자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독립형 창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좀 이런 분들을 일일이 좀 만나보면서 그들이 10년 동안 어떻게 사업해 왔는지 이런 것을 잘 벤치마킹 한다면 아마 독립형 창업자로서도 얼마든지 좀 행복한 창업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 오늘 노무 상담하는 날입니다.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힘들게 오셨다고요? 차를 잘못 타가지고요. 예. 자전거장 건너서 다른 데를 탔습니다. 그래도 시간 딱 맞춰서 오시고. 네. 예. 땀이 막 나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가 이제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그러니까 택배기사 같은 분들이라든지 또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 상당히 좀 발전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직, 일명 이제 특고라고 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근로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이거든요. 근로자의 핵심적인 내용, 이제 사용 종속 관계에 따라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아직까지는 사용자성을 강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용자라고 하면 근로자에 대한 혜택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을 못 받거든요. 근데 우선적으로 이전에는 이제 산재보험을 특수고용직 형태자라고 그래서 산재보험을 인정해 줬다가 이번에 고용보험까지 혜택을 주고 고용보험이 있으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까지 넓힌 겁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그럼 이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는 택배기사분 말고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분들도 계시고요.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등 그렇게 있습니다. 점점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부 재정은 또 그만큼 많이 필요하대요. 이런 이제 프리랜서 분들도 그런 노력이 있고 지금 이제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도 그 실업급여라든가 퇴직연금에 이런 부분으로 연장을 시키려는 노력도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부가 도입한다는 것 중에 체불임금 부과금제라는 게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체불임금일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가공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가공제. 이게 잘못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으로 바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6550님인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90만 원인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받아야 될 급여가 100만 원인데, 그죠? 실제로 90만 원만 받고, 나머지 10만 원은 매월 적립돼, 나중에 주어지는 식으로 퇴직금이 운영되는 건지, 그게 아닌 건지, 조금 법적 조항이나 근거들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퇴직금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퇴직금은 이제 후불임금이라고 하는데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퇴사 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산 말씀하신 대로 그 근로자 임금에서 매달 이렇게 적립하는 게 아니고 퇴사 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후불임금 성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되나요?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 기본 요건이고요. 그러면은 31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한 달분. 그렇죠. 그 평균 임금 계산은 그 퇴사일로부터요. 역으로 가서 3개월의 그 평균 임금을 총 임금을 합해서 30일에서 92일 사이로 나눠서요. 1일 평균 임금을 구한 후에 1년에는 30일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 통상임금 얘기하다가 또 이제 평균 임금 얘기가 나오니까 평균 임금은 뭔가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평균 임금은 그냥 근로에 대한 대가. 근로하면 지급되는 모든 총 임금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금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정확히 포괄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6550님이 급여를 이제 90만 원씩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 사례에서 급여가 90만 원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100만 원인데 급여가 90만 원이고 10만 원씩 적립 돼가는 게 아니고 급여는 계속 90만 원인 거죠. 그러다가 퇴사를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역으로 3개월치 90만 원을 90을 합해가지고 92일로 나눠서요. 하루 평균 임금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월급이 100만 원이고 퇴직금이 10만 원 있고 이런 형태는 아닌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607님인데요. 중소기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통상임금 판결 때문에 역시 그렇군요. 상여금을 지급해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다른 수당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통상임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상임금에는 뭐 너무 매스컴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개념이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요. 그 개념은 당연한 거고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그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네. 법정 기준 시간은 하루를 치면 8시간이고요. 일주일을 치면 40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주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은 법정 기준 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소정 근로 시간 내에 당사자가 지급하기로 정해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네. 저만 이제 시험 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근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아까 퇴직금은 이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으로 네. 산정을 했잖아요. 예. 그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만약에 해고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월급 근로자로 근로하신 분에게는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통지 않았을 경우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요. 아까 얘기했는데 법정 기준 시간 이상을 근로했을 때 연장 근로, 휴일날 근무했을 때 휴일 근로, 네. 또 야간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는 네. 야간 근로, 연차 수당 등의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상여금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상여금도 아까 말씀드린 소정 근로에 대한 부분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약정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요. 그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시급이 늘어날 것이고 네. 시급이 늘어나면 그걸 기준으로 하는 아까 얘기한 연장, 야간, 휴일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사례에서 보니까요. 네. 전적으로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해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정기적이 아니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근로자가 그런 고정성이나 정기성의 예외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 성과는 어떻게 측정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고정성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이번 판례에서는 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노동부의 지침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그래서 정기적으로 주던 분들도 네. 갑자기 비정기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실에서 문제되는 게 네. 약간 뭐 편법이라고 네. 말은 하지만 또 어차피 판례나 지침에서는 두 가지 재직자에서 한해서 주는 경우하고 네. 이 성과와 연동시키는 부분으로 해서 통상임금으로 제외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실무에서 그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네. 그 요건을 갖추기에는 너무 이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재직자에 한정하고 퇴직하신 분한테는 주지 않는다. 네. 또 성과에 연동한다 이런 부분인데 그 규정과 실행을 했을 때 통상임금에 벗어나면 여러 가지 그것도 줄어들지만 또 그거와 연동되는 시급과 네. 이런 연장 또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근로자한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약간 개념 확대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근로자에게 중요한 게 바로 또 휴가인데요. 네. 3998님이 그런 또 질문 주셨습니다. 전 현재 중소기업에서 4년째 재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고 올해 연차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몇 달을 준비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기간에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상한데 네. 이거 회사의 횡포나 위법이 아닌가요?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되는 건 맞죠? 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네. 휴가라는 건 연차 휴가는 법정 휴가거든요. 네. 그 요건을 갖추면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용 기간 내에 청구를 하게 되면 사용권은 부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그 시기 변경권이라 그랬는데요. 네. 사용권은 박탈할 수 없지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네. 연차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하는데 막대한 주장을 주는 경우 그럴 때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근로자와 협의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막대한 또 지장이라고 하면은 유권 해석이 또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거는 막대한 지장은 뭐 업무의 공백이 심하게 있는다든가 네. 고객으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088님인데요. 네. 저희 회사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상여금 지급률이 다르고 정규직은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 비정규직은 없대요. 근데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 내에서 일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서 3개월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고 있는데 네. 상여금이 다음 달에 나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상여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 위에 질문부터 대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아까 상여금이 직급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수 있나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여금은 아직은 뭐 통사임금 해석 범위도 있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직급이나 직위, 근로 형태 등에 따로 달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는 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과 생산직가 다르게 하더라도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오늘 더 못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예, 오늘 수고해 주신 노무법인 정성의 방성환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예, 오늘 나온 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안 핵심은 선택진료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하고 또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인다고 해도 일단 이 제도가 남아있는 한 결국은 환자 부담이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지적인데요. 또 간병에 대한 부분은 사전 논의도 거의 없었다고 하니까 시행해 가면서 좀 선택진료라든지 더 나은 개선안을 마련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